오늘은 모기지 증권화, 증권화를 다른 말로 유동화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securitization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와 모기지 증권화랑 그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hadow banking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과거 상업은행들이 했던 일들을, 상업은행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부분 상업은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은행, 커머셜 뱅크라고 하죠. 이거를 투자은행, 우리나라에는 그 제대로 된 투자은행이 사실은 뭐 아직까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자산통합법이 만들어지고선 이제 증권회사들을 미국의 골드만삭스니 뭐 모건 스탠리 같은 IB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예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월가에 내놓으라 하는 투자은행들이 과거에 상업은행 하는 일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업은행들은 중앙은행의 통제 우산 속에 있었지만 이제 투자은행들이 대신하게 되면서 통제 밖에 있게 되면서 금융이 통제를 안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림자 금융이라는 섀도우 뱅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거를 뉴욕대에 있는 그 루비니 교수가 먼저 썼다는 얘기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노벨상 수상자죠. 폴 크루그만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을 때, 현재는 지금 뉴욕 시립대학교 쿠니의 석좌 교수로 옮겼습니다. 이분이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핌코라는 회사의 폴 맥컬리라는 사람이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그림자 금융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증권화, 유동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업은행이 은행이 주도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뱅크 파이낸스였던 것이 투자은행 커머셜 뱅크가 아니라, 상업은행인 커머셜 뱅크가 아니라 투자은행인 IB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주도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증권화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식의 금융을 마켓 파이낸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복잡한 형태의 CDO, CMO 같은 장외 파생 상품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픽처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과거의 그 커머셜 뱅크, 이 CB는 커머셜 뱅크를 얘기해요. 상업은행입니다.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던 그런 시절에 상업은행이 주도하는 뱅크 파이낸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지역의 예금자들의 돈을 받아서, 누가? 상업은행이 그거를 예금의 형태로 받아서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대금리의 차익을 이 상업은행들이 주로 이제 그 이익으로 챙기는, 이 모기지라는 의미는 그 상업은행 그 재무제표에 보면은 자산의 그 부동산 담보 대출권이라는 그 자산입니다. 자산.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 집을 담보로 이제 그 대출을, 상업은행이나 뭐 미국 같으면은 커머셜 뱅크도 있고 세이빙스 앤 론, 그래서 그 저축은행이죠. 우리나라식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담보 대출을, 이제 그 집담보 대출을 받는데, 그 소스가 이제 예금자로부터 들어오는 그 지역의 예금이 이제 소스가 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통상 상업은행들이 이제 중앙은행의 보호를 받게 되고, 뭐 과거 아주 오랜 시절에 뭐 뱅크런이라고 그래서 이런 상업은행들이 문제가 생길까봐 그 예금보험공사, 그래서 뭐 예금의 일정 액수, 우리나라 같으면 5천만 원, 미국 같으면 뭐 10만 불 뭐 해가지고선 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그 예금 보장을 해주는 뭐 그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중앙은행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 대가로 이제 상업은행은 그 여러 규제를 따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이런 환경에서는 상업은행들은 대출을 할 때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해준 이후에도 이제 그 사후 모니터링을 좀 철저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이 이제 투자은행인 IB가 주도하면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뭐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들이 이제 모기지를 해주면 그 주택 그 상업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그 부동산 담보 대출권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00만 불짜리 대출권이 있다면, 이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이 이 대출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한 1000개 정도를 한꺼번에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의 그 자산으로 포함되어 있던 부동산 담보 대출권, 예를 들어서 그 100만 불짜리 대출권을 1000개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저축은행, 상업은행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 골드만삭스가 그 SPC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쉘 컴퍼니를 만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Special Purpose Entity, Special Purpose Vehicle, 뭐 그 Special Investment Vehicle,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내용은 이런 쉘 컴퍼니를 만들어서 종이 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이 100만 불짜리 1000개면 이제 원 빌리언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게 그러니까 모기지 풀인 거예요. 이거를 담보로 해서 증권을 다양한 계층의 투자자에게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mortgage backed security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투자자는 그런 그 옛날에 그 상업은행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투자자에 한정될 필요가 없죠. 이 골드만삭스는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뭐 펜션 펀드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뭐 헤지 펀드라든지, 또는 해외의 여러 가지 그 투자자들에게도 이 모기지 증권 MBS를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파이낸스를 그 투자자들이 있는 그 시장을 통한 마켓 파이낸스. 근데 이것을 투자은행이 주도를 하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그 페니메이, 프레디 맥,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그 모기지 증권화를 시작을 하고, 여기에 이제 투자은행이 그 똑같은 일을 이제 나눠서 하는 정부 주도의 페니메이나 프레디 맥 말고 이렇게 또 투자은행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증권화, 바로 이 일, 마켓 파이낸스, 이 일을 투자은행들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증권화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상업은행이 하던 일들을 투자은행이나 그 페니메이, 프레디 맥 등의 공기업들이 이제 같이 대처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상업은행들이 할 때는 중앙은행 통제 그 권 안에 있었는데, 이제 이게 별도의 회사가
투자를 이렇게 쉘 컴퍼니로 만들게 되면 이게 장부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통제권 밖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금이 시장을 통해서 조달이 되니까 이제 이걸 마켓 파이낸스라고 하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아주 단순한 형태의 그 MBS 모기지 백 시큐리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점점 더 고객화돼서 CMO, CDO 형태 고객화된 증권들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장외 파생 상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기지 시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모기지 시장은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죠. 2차 대전 후에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제일 먼저 만든 공기업이 페니메인데 이 공기업이 이제 증권화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도 초중반에 큰 시장이 되었고, 시간이 가면서 투자은행도 이제 똑같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기지 증권화가 90년대 지나서부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그림을 볼 텐데, 상업은행이나 저축은행 주도의 그런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큰 돈이 사실은 이 증권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 살 때 그 돈이 투자자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금자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시도할 때는 이 모기지 증권화가 이 개별 모기지가 갖고 있는 부도 위험, 그러니까 이자 원금을 담보대출 받은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뭐 야반도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위험이나, 또는 뭐 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빨리 갚아버리는 그런 위험이 이제 조기 상환 위험인데, 이런 위험 등의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사실은 이 모기지 유동화 증권화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방법은 조금 전에 제가 투자은행 통해서 설명한 모기지 풀을 만들어서 그 모기지 풀을 담보로 이제 증권을 만드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리스크가 조금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처음에는 이게 패스 스루라고 그래서 모기지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의 MBS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모기지 백 시큐리티, 모기지를 담보로 한 증권의 예인데요. 뭐 제일 일반적인 형태로 보는데, CMO는 보다 더 고객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 중에 뭐 보험회사나 펜션 펀드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이 모기지 풀에서 들어오는 돈을 주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 예를 들어서 헤지 펀드 같은 데는 조금 나중에 주되 그 모기지 풀에 들어오는 수익이 많을 때는 더 큰 수익을 주는 뭐 그런 식의 차별화된 증권, 그 증권을 이제 트란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고객화된 증권으로 파는 게 이제 CMO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모기지 증권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패스트루가 이제 이건데, 이런 경우는 그 대부분의 위험을 이제 투자자들이 떠안는 거죠. 그것과 그 저당 채권이라고 하는 MBB는 이제 MBB를 발행하는 발행 회사가 이제 상당 부분의 위험을 떠안는 거고, 그 중간 형태가 이제 여기 이제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모기지 증권이고. 근데 이제 이런 증권들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 경기에는 영향을 덜 받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 유동화 증권화 되면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그 모기지 풀을 담보로 모기지 증권을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팔기 때문에, 과거에 그 상업은행이 주도하던 시절의
그런 그 부동산 담보 대출처럼 지역 경기에 영향을 덜 받고, 그리고 돈이 이제 투자자로부터 들어오게 되니까 국가 차원의 자본시장으로부터 돈이 투자자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 접근이 가능해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돈을 빌려준 상업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대출해주기 전에도 신경 썼고 대출해준 후에도 신경 쓰는 그런 대출 관리가 철저했는데, 이게 이제 모기지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그런 데까지는 신경을 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모기지 대출을 해준 회사들은, 잠깐 이걸 먼저 볼게요. 이제 돈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1차적으로 돈을 빌리면 이 사람들이 사실 모기지 그 대출권을 자기 그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산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페니메이나 프레디맥에 파는 거거든요. 또는 그 투자은행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페니메이나 투자은행은 모기지 풀을 만들어서 그 모기지 풀을 담보로 다양한 형태, 여기서는 지금 이제 트란쉐가 등장하는 걸로 미루어서 CMO 형태인데, 이거를 투자자한테 팔고, 따라서 투자자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은 이제 투자자에서 들어오지만 일단 과거에 1차적으로 돈을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줬던 그 상업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이거를 팔아버리면 더 이상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이 돈 빌려간 사람을 관리 감독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 장부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투자은행이 관리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은 게, 투자은행이나 이 페니메이는 모기지 풀을 만들어서 그 모기지 증권을 이 경우는 CMO를 이 다양한 그 투자자한테 팔면 자기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또 신경을 쓰느냐? 투자자는 뭐 그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만 들어오면 되니까, 결국은 돈을 빌려간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이 사람 관리는 방치가 돼 버리는 거죠. 이거를 그 toddler in a swimming pool의 문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관계가 되는데 수영장에 있는 toddler는 그 뭐 한 서너 살짜리 그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주 아이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으로 증권화가 진행이 되면서 모기지 금리의 변동성도 이제 커졌지만 이 숨겨진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시스템 리스크랑 또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다 간과하다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 또는 금융 위기로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서프라임 모기지는 2000년도만 해도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전체 모기지 시장의 2%가 불과했는데 2006년에는 17%가 로 증가를 하고, 서프라임 뜻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그런 모기지를 프라임 모기지라고 하고, 그런 정상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를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데, 이런 그 개인들의 신용 점수를 또 이걸 다 그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개인들 그 신용 점수를 또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 점수가 좋은 건데, 프라임 모기지는 최소한 742점을 받아야 되는데 반해서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는 624만 받으면 되니까 상당히 100점 이상의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모기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이제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 2000년에서 이제 2007년까지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됐느냐? 물론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화가 더 많이 된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무조건 팔고 보자식의 모기지 영업도 만연하고 집소유자들은 늘어나고 뭐 이런. 근데 그 배경에는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집값이 이렇게 오를 때 집값이 오르면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담보로 잡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도 집값이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뭐 안전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게 1990년도 기준으로 요 까만 게 이제 그 증권화 유동화 과정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까만 선이거든요. 빨간 거는 이제 상업은행이 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상업은행이나 저축은행 이게 더 커져요. 그러니까 증권화가 더 이제 대세가 되는 게 90년 이후다. 그리고 서프라임 위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건데 요 담보대출을 처음 빌릴 때는 이제 모기지 브로커나 이제 그 담보를 평가하는 어프레이저들이 이제 역할을 하지만 일단 그 1차적으로 담보대출을 해준 그 부동산 담보대출권이 요 페니메이나 그 뭐 프레디맥도 공기업이고 이게 그 미국 금융위기 중에 둘 다 부도가 다 나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투자은행들도 부도가 나서 모겐스테인이나 골드만삭스 정도만 괜찮았고 나머지 투자은행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고객화된 그 증권을 이제 발행하는 과정에서 누가 관련이 되냐면 신용평가기관이 이게 AAA 등급이다. 굉장히 그 신용 등급이 좋은 등급이라는 식의 그 문제를 키우는 역할을 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그 금융위기 얘기는 조금 더 기회를 잡아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이 부동산 증권화에 대한 얘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